이번 주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은 폭풍 전야와 같은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 후 국정 운영 방향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까지 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화요일에 전국위원회 열어서 비대위 출범 그리고 당헌 당규 개정안과 관련돼서 이제 의결을 할 것 같은데 우선 화요일 전국위에서의 비대위 출범은 큰 이변 없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필요한 절차들 뭐 기본적으로 다 밟았잖아요. 의원총회도 열었고 또 최고위에서 이제 결정도 내렸고 네. 또 이제 전국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우선 먼저 유권에서까지 다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임 전국위원회에서도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당원 개정안, 그러니까 뭐 개정안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직무대행도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이제 지명할 수 있다. 지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당을 비상 상황으로 결정한 게 상임 전국위였는데 상임 전국위에서는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이 전국위에서는 이게 1000명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좀 많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건 큰 이변은 없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아마 이제 이번 현재 상황 자체가 당이 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그 자체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준석계 최고위원들도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이제 이 손을 좀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을까. 안 그러면 또다시 또 이제 혼란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바라는 그 뭐 전국위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D-Day라고 하는 날을 중앙위에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하는 날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그때도 기자회견까지 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치를 법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다들 정치를 사법화한다고 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법원 판단을 구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당헌 원리상 직무대행이 당헌에도 현재 당헌에도 그렇지만 직무대행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서 임명을 한다는 것은 현재 뽑혀 있는 당 대표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헌 주권의 입장에서 봤어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은 임시로 잠시 그러니까 뭐 병이 나서 입원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맡은 사람이 그 직위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설정도 최고위원들이 막 사퇴를 했는데 사퇴를 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인데 비상 상황이 됐다고 최고위원들이 와서 다시 의결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에서의 이걸 사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당헌 주권이나 정당법의 원리나 민주주의 원리에 볼 때 이거는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바로 이 전국위원회가 열리면 바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대위 출범을 빠르게 진행을 시켰던 것이 당의 내홍을 빨리 수습하려고 했던 건데 생각만큼 그렇게 가라앉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뭔가 갈등을 마무리하고 최종 정리한다고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 건데 실제적인 정치적 현상은 아마 새로운 갈등을 정폭시키고 일종의 이제 당내 이중 권력, 현 당대표와 새로 비대위원장이 이제 싸우는 이런 모양까지 갖춰지면서 수습이 아니라 더 혼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가 실제 법적으로도 이 대표의 뜻대로 받아들여질지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이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온 그런 그 관례가 좀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어찌됐건 약간 좀 제가 보기에도 뭐 편법 내지는 좀 거친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이제 모든 게 되긴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요건을 무시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 이번에 지금 여러 것 관련해서도 논란은 많은데 뭐 사퇴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 이랬으니까 그런데 사표 수리라고 하는 공식적인 법적 행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격은 살아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아니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입증이 된다거나 하면 사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텐데 네. 뭐 그럴 정도로까지 뭐 그 무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뭐 이게 좀 논란이 되거나 또 이 사법부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아마 이준석 대표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것으로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액션인 거죠. 예, 그래서 차후에 정치적 생명을 살리기 그러니까,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 뭐 이제 다음번 또 당대표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전당대회 때 이번에 뭐 조기 전당대회가 될지 아니면 언제 전당대회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조기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기회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제 당원권 정지 이후에 당에 복귀한 사실상 당원 이제 자격이 회복된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또 출마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있는 거고 또 그걸 떠나서도 본인의 어떤 그 자기 정치 맥락 또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보면 지금 이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위기 국면을 최대한 기회로 지금 바꿔놓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작업 차원에서도 이번에 법적 조치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비대위 성격이나 그 임기,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기 직전까지 이제 비대위가 꾸려질 텐데 그 임기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현재 굴러가는 거로 봐서는 아마 관리형 비대위에 초단기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질문 똑같이 드렸었는데 네. 그때 혁신형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참진한 인물을 데려와야 한다 이런 의견이셨는데 그렇죠. 기간도 좀 더 가져가고 또 이 이준석 대표의 복귀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겨놓고 가는 게 전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 거고 윤핵관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비대위 만들어지면 또다시 아마 굉장한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결국은 윤핵관 비대위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누가 지금 임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권성동 지금 대표 직무대행이 대표 그만둔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지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원 또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퇴 의사를 밝혔으면 자기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원을 보게 되면 지난번 이제 그 전당대회 때 이 차점자들 순으로 최고위원들이 순차적으로 행사하게 돼 있어요. 직무대행 권한을 갖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배현진 최고도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정미경 최고 같은 분이 이제 사실은 직무대행이 돼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또 용인을 안 하겠죠. 윤핵관들이. 그러니까 무리수를 둬서라도 지금 결국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뭐 말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표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권한 행사한다 그래서 이제 차기 비대위원장 지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비대위가 윤핵관 비대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좀 논란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윤핵관 리스크 때문에 권성동 리스크 때문에 당이 위기 상황으로 왔는데 위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내외에서 그게 용납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씨를 끄는 게 아니고 불씨를 오히려 더 키우는
그런 선택이 지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형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조기 전대로 이제 뭐 9월이나 10월 안에 빠르게 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 이건 결국에는 또 다른 그 윤핵관 비대위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저도 관리형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다만 이렇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정기국회가 되는데 또다시 전당대회를 여는 건 아마 무책임해서 제가 보면 한 12월까지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이후로 예.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비대위원장의 어떤 혁신행이 등장하려면 기간이 상당히 1년 가까이 권한이 좀 주어지고.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런 행태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당헌을 개정하고 이걸 해서 이게 성공했는데 그 정도 기간이 없으면 실제로 가동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을 때 아니면 2011년에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처럼 강력한 대선 후보이거나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이 비대위원회가 성공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아닌 경우에는 그냥 관리형으로 봐야 하고요. 관리형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한 12월까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대통령과도 무난하고 소통이 가능하면서도 지지 기반이 좀 더 확실한 TK의 주호영 의원이 떠오른 이유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그럼 주호영 의원이 거론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주호영 의원도 받아들일까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곤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예상하시나요? 말하자면 뭐 기간, 권한 이런 게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이런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발을 빼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좀 구체화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여당이 흘러가는 행태를 보면 TK를 기반하고 있으면서 뭐 무난한 이런 행태이고요. 아까 뭐 앞에도 그 말씀을 했지만 네. 이게 윤핵관의 비대위원장이 어쩔 수 없는 또 한 분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비대위원장이 뜨지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게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다든가 만약 이 가처분 신청은 저는 좀 걔네가 다른 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당 대표의 지위를 바꿀 때는 지금까지 법원이 다 개입했습니다.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당 대표의 지위가 바뀔 때 이럴 경우에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대위원장이 떴는데 이게 뭐 며칠 안 가서 다시 당이 혼란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조호영 의원도 아마 그 걱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틀 후면 비대위 체제가 또 출범하게 될 것이고 비대위원장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로 윤 대통령 휴가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 중반으로 또 내려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복귀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을 텐데 오늘 대통령실이 살짝 예고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쇄신론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드러났던 참모들에게 다시 한번 분발을 당부할 걸로 예상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쇄신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적 쇄신은 없다 예. 그 얘기죠. 특히 대통령실. 예. 당은 어찌됐건 지금 지금 변화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은 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윤핵관 비대위로 간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당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뭔가 변화하기 위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그조차도 지금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인지 아니면 참모진들의 의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 사실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여기까지 이제 떨어질 때까지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냐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책임도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이제 부인 김건희 여사 또 변수도 상당히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통령실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참모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위기 변수가 더 좀 돌출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또 대통령이 잘못 선택을 하거나 했을 때는 참모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예스맨만 하는 게 참모진들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사실은 자기 직을 걸 정도의 참모들, 그런 충신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국가가 제대로 경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충신들이 있었다면 과연 지지율이 여기까지 내려왔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인적 쇄신이 없다?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이 인식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건 간에 지금은 참모진들이 알아서 사표를 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일부 지금 비서관들은 사표를 내겠다,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뭐 밝혔다는 대통령실이 이걸 또 그렇죠. 뭐 다독였다라고 보도가 하는 이제 보도가 있죠. 나온 바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일부 뭐 지금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수석 뭐 일부도 수석도 뭐 있고요. 이렇게 사표를 냈다라는 보도가 살짝 나왔는데 그런데 그걸 또 부인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건 공식적인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을 네. 우리가 진단 내릴 수밖에 없고 어찌됐건 지금 그런 식의 지금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안 고쳐지면 국민들이 인식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을 안 바꾸고 뭐 당만 저렇게 바꾸는데 그것도 결국은 윤핵관 비대위 여전히 윤핵관들이 실권을 갖는 그런 네. 당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뭐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을까요? 체감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뭐 당의 혁신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뭐 무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안 변하겠다라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이다는 이야기가 오늘 있었고 일각에서는 누군가를 인적 쇄신, 그러니까 사람 바꾸기로서 희생약으로 바꾸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좀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뭔가 쇄신을 보여주는 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걸 선택하지 않고 좀 어려운 걸 선택하겠다는 거는 어쩌면 좋은 일인지도 모르죠. 뭔가 정책을 제기하고 국가 아젠다를 만들어서 꾸준히 실천하고 뭐 이런 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 그러니까 좀 더 독단적인 이런 것을 좀 더 소통하고 여야와 의회와 협치를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중기적인데 가장 본인이 하기 쉬운 것이 인적 쇄신인데 이것도 뭐 과감하게 선택을 못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뗏목으로 강을 건너서면 네. 그 강을 건넌 이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뗏목을 이고 지고 산을 또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동양에서는 뭐 말을 타고서 천하를 얻을 수 있으나 말 위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다. 이런 말처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은 달라야 하는데 그 모두 전환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비서실을 좀 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관리형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런 정무적 능력이 있는 대통령 그 선거를 했던 친구들은 나중 선거 출마를 위해서 밖에 나가 있고 오히려 뭐랄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계형이면서도 관리형 참모들이 비서실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난국을 돌파하려면 보다 좀 더 정치력과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채용하는 그런 인적 쇄신이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뭐 휴가 기간이 다 보내버려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휴가 복귀 후에 또 출근길 짧은 질문 그리고 답변 형식의 인터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기자들과 마주하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지역 순회 경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첫날이었고 거기에 어제는 오늘 제주와 인천에서 진행이 됐고 어제는 강원, 대구, 경북에서 첫날 지역 순회 경선이 진행됐는데 첫날 투표 결과 이재명 의원의 압승이었습니다. 경률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어대명이 확인이 된 거죠. 예. 확대명이 됐습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그 2위하고 표차도 컸고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지지를 했는데 물론 이제 권리당원이
권리당원입니다. 권리당원 비중이 이제 이번에 40%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이제 일반 당원 그 여론조사도 있고 뭐 일반 유권자 이제 그 여론조사도 있고 대의원표도 남아 있는데 대의원표는 제가 보건대는 권리당원 표심하고 큰 차이 안 날 것 같고 이제 가장 이제 그 이른바 이걸 이제 당심이라고 본다면 당심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일반 민심,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것도 이제 그 중에서 또 일반 당원 제외한 이제 일반 국민 들 이제 표심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지금 좀 지나야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두 차례 나눠서 발표할 예정인 거고 지금 계속 투표가 진행 중인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긴 해야 되는데 그 변수를 더하더라도 사실은 그 1, 2위가 바뀌기 어려운 정도로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어대명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좀 이래 가지고는 뭐 흥행은 역시 좀 참패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첫날 장소가 강원, 대구, 경북이었으니까 이재명 의원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날에 대구, 경북이었던 지역 때문에 이 정도의 표차가 났지 다른 지역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글쎄요. 호남에서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이른바 TK 지역이 뭐 이재명 의원의 고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수 텃밭이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이런 정도까지 이제 득표율이 이제 격차가 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다른 후보들이 이거를 뒤집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좀 점점 그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태수 대표께는 제가 2, 3위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게요. 2위와 3위 간의 격차도 꽤 많이 났습니다. 2위가 20% 가까이고 3위가 4%밖에 나지 않은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일단 한국 정당이 사실상 양당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당제는 진보나 보수로 크게 나뉘고 있고, 근데 이 정당 안에도 결국은 이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 정당 안에 주류가 이렇게 일정 정도 분포가 갇힌 게 아니라 이 안에도 이제 말하자면 좀 격렬하게 이렇게 갈리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류 형성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류의 어떤 구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이제 40대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와 가장 가까이 싸웠던 후보 그리고 가장 대항마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그 영향이 이제 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위와 3위 이런 부분에 좀 이게 지지율이 좀 올라가려면 일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먼저 한번 이렇게 뭐 한 두 번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 가지고 지지율을 지금 일반 여론조사 25%인데 이걸 예를 들면 10%, 10%, 5%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영하면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권리당원 중심으로 간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지지가 여전히 확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고위원 투표 결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도부 체제가 이재명계로 다 지배가 되느냐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최고위원들의 그 구성이었는데 어제 결과를 보면 1위가 정청래 후보였고 2위가 고민정 후보, 3위가 박찬대 후보, 4위가 장경태 후보 그리고 5위까지 보면 서영교 후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흔히들 그냥 분류를 해서 친명 4명에 뭐 비명 4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친명 4명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 고민정 후보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70%를 넘게 받는 이 득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행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이제 대의원 투표가 일어나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는 이제 공개 안 된 상태에서 또 그런 일반 민심 여론조사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내에 새로운 지배 질서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의 권리당한 투표다 보니까 주류 중심의 어떤 편중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재명 의원 스스로도 압도적인 표차로 이렇게 지금 뭐 선두를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최고위원 구성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당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는 사실은 이게 별로 그렇게 건전한 그 건강한 징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최고위원들 중에는 비명계들이 좀 들어가서
약간 견제도 좀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일방통행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좀 하고 그렇게 가야 이제 정상인데 네. 최근에 민주당의 그 흐름을 보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도 내내 그랬는데 뭐 그야말로 원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한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싹 몰려가서 뭐 그쪽으로 주류가 딱 형성이 되고 근데 사실은 그거를 문제점으로 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 이제 너무 지나친 계파 정치에 의존하는 것, 또 너무 기득권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론이 제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 교체까지 갔던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이번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옛날에 저희가 알았던 그런 민주당하고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그 당원들도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성정당의 그냥 뭐 흔한 그 계파 정치가 계속 그냥 재현되는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6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6시 한 2, 30분 정도에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실시간 속보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